자, 42강에 대한 핵심 강좌입니다. 이때 지금 순수익 환원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수익 가치는 이렇게 한 해의 순수익을 잘 예측한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환원율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죠. 환원율은 크게 이제 자본 수익률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 수익률은 자본 회수가 불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요구 수익률 요걸 얘기하고 자본 회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해서 자본 회수율을 감안해 주라고 했죠.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때 일단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서 순수익도 동일하고 자본 수익도 동일하면서 이 자본 회수율을 부동산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곧바로 자본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연수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을 반영시켜서 나눈 식으로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걸 직접법이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걸 직선법이라 하는 겁니다. 토지 같은 건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죠. 다만 여기서는 자본을 회수해서 해당 건물에 재투자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다른 건물을 구입한다 이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재투자한 건 아니다. 근데 어장 같은 거 볼게요. 광산이나 어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장이나 광산도 전부 다 개인의 소유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밑에라든가 광산에는 뭐가 땅이 있죠. 땅은 비상각자산이다. 근데 어장이나 광산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어장용 도구라든가 어구용 도구라든가 광산용 도구들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각자산과 삼각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회수한 다음에 곧바로 재투자가 가능하고 광산도 재투자 가능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곧바로 해당 부동산에. 그렇지만 어장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재투자 가능하고 광산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이 어장이 광산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장은 영원히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지만 광산은요 그 부동산으로부터는 일정 기간 광물이 채굴되는 기간 동안에만 재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어장이 광산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영원히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고 얘는요 일정 기간에만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어장에만 계속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들어온 돈도 다 여기다 재투자하고 그렇지만 이 광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광산에 재투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은행 같은 데 묻어놓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축적일이다. 그래서 이종의 환원율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장 같은 거 환원하는 방법을 연금법이다. 광산은요 상환기금법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어렵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다 해서 우리 이제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항공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토지라든가 각종 염전 같은 거 토지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은 비교 방식 다시 말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여기 산림이라는 것은 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무슨 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이런 거 있죠.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한권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답을 하고요. 수익 방식에 따라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정해서 그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어디로 한다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다만 예외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급평가다 아니면 기한부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에 가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있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 날짜의 가격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격공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이거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지역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뽑아낸 걸 뭐라고요? 표준지라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갖고
그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경까지 공시해 놓은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갖고 토지 가격 비준표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한 것을 개별 공시가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 다음에 단독은 토지처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공시하는데 1월 말경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해갖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개별주택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평가한 거를 개별주택가격 해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은 표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하나로만 공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시하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도 4월 30일까지 하는데 어쨌거나 표준자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자가 들어간 것들은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기 기준이고 나머지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조세. 그리고 표준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상금을 책정하는 데도 이걸 써먹습니다. 보상.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도 써먹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키핵심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